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던가요? 더불어민주당 당내외에서 발생한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과 함께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두고도 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옛 친박계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친박계 여러 인사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물론 유권자들로부터는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무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선임됐다가 하루도 안 돼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죠. 이래경 이사장을 지명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차기 혁신위원장 언제 인정하실 계획이세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혹시 그 최원일 전 한장께서 좀 대표님 사과와 제가 면담 입장을 요청을 좀 대변인으로서 혹시 한 번만 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조치까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책임론에 봉착한 이재명 대표. 보신 것처럼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의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 또 여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 짓고 있는지 묻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남 의원님, 지금까지의 상황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권은 정말 뼈아픈 실책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 중에서도 유독 스캔들이 많은 정치인이잖아요. 그게 무슨 부패 관련 스캔들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한 스캔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대선 전에는 이재명 후보 측이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은 잘하지 않냐. 그리고 지자체장으로서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을 잘하지 않았느냐. 라는 주장이었는데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일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스크린도 안 한 상태에서 임명을 덜컥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비상식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9시간 만에 그 임명 철회 내지는 사퇴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한국말의 어순으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가 나와야죠. 근데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끝나면 뭐 중간에 그냥 말을 끊어먹은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책임질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입장을 내놔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한 대변인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검증 부분이 좀 다소 부족했다는 부분은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뭐 공직에 임명되는 분이나 아니면 뭐 선출직 후보, 국회의원을 나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혁신위원회라는 게 일정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뭐
특이 같은 성격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검증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표도 그때 이제 기자들한테 밝혔듯이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관련된 발언들, 이건 뭐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고, 그러니까 뭐 채 9시간 만에 본인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걸 당 지도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적극 승용을 했습니다. 이제 검증 부분은 그런 것 같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뭐 사퇴론을 주장하는 분이 뭐 공개적으로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사퇴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그겁니다. 친명이지 않느냐, 이분이 이래경 씨가 친명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대표가 이걸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대표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 뭐 그건 여야 어느 당이 마찬가지죠. 당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뭐 관리 책임도 있을 수 네. 있고 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니까 그건 당 대표 책임이라는 표현하신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는데 이분 스스로가 이래경 씨가 밝혔듯이 네. 이분은 친명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당 대표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건 맞고요. 예. 관련된 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비명계 출신 최고위원이 방송 나가서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여러 군데로부터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고위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표로서의 말씀을 하신 네. 건데,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조만간에 혁신위원회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네. 그 혁신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역할 또한 당 대표의 책임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론을 두고 이제 여기저기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결과 책임을 무한 책임. 예. 했듯이 저는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방도로서 당 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네, 지금 대표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일만 일어나면 계속 대표직 내려놔라 하는 것도 대안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뭐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무한 책임이라는 거는 그 정말 책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식의 사과는 나토식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토식 사과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노 액션 토크 온리. 그러니까 전혀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과의 영문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나토식 사과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 나토식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본인은 기자들이 물으니까 당대표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예. 저는 지금 이 혁신위원장이 지금 중도의 낙막, 9시간 만에 낙마한 건 상당히 당의 큰 위기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위기의 핵심은 진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처한 위기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지도부, 최고위원회도 하루 전에야 혁신위원장의 존재를 알았다고 얘기했을 만큼 지금 리더십의 위기가 와 있고, 두 번째가 그 지지 기반의 위기입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이 지금 완전히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호남에서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얘기한 당의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네. 그동안 민주라든가 이런 가치들을 이어왔던, 그다음에 뭐 약자 보호라든가 서민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주당이 전혀 대안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위기가 온다면 혁신의 방향도 이 세 가지의 위기에 걸맞는 혁신의 대안이 와야 예. 말 그대로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이게 어려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건데, 이런 식의 혁신이라면은 이거는 말로만의 혁신인 거고 네. 전혀 말하자면은 행동과 대안이 뒤따르지 않는 혁신.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도 위기를 위기로 저렇게 인식하지 않는 듯한, 좀 말하자면 가벼운 언행, 그다음에 이것을 그렇게 무겁게 바라보지 않는 인식,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 앞으로 처한 이것을 당의 갈등을 더 어떻게 봉합해낼지, 이게 전 시험대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이 당대표의 책임론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일단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행동을 보여줄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그 정치적 위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한테 진짜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의
좀 뭐랄까 행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과거 이런 정치 위기를 이렇게 찬스로 전환시킨 사람들을 보면 일단 문제의 본질을 피하지 않아요. 정면승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면승부를 할 때 정치적 실리나 정치적 셈법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갖고 가요. 네. 또 하나는 상당히 또 역발상을 하죠. 사람들이 저런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2015년도 당시 민주당 상황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예. 그때 당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는데 네. 그때 당시 혁신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혁신위 구성에 불만을 품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지원,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이 다 탈당하면서 상당히 위기에 직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내셔서 혁신위를 발족시키고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뭘 했냐면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어요. 네. 내려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중도 확장이 가능한 김종인 전 네. 위원장을 모셔왔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뭘 했냐면 결국은 본인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네. 호남에서 표를 못 얻을 경우에는 내가 정계 은퇴 선언하겠다. 고 하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네. 그때 2016년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단 한 석이지만 네. 일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정리하면은 상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패배를 딛고 2017년 승리를 거머쥐는데 네. 결정적인 굉장히 역할을 많아요, 했다는 지금 거죠. 말씀 주신 그렇다고 게. 한다면 네. 저는 뭐 상당히 이런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대표가 했던 그러한 일종의 뭐랄까 행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도 내려놓고 총선 출마 불출마 선언에 만약 그것도 아니면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 이런 강수를 둬야지만 이 문제는 좀 해법이 필요하면 보인다. 끝까지도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똑같이 네.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명승부 그리고 정치적 명분, 역발상 이 세 개만 잘 생각하신다면 네. 나름대로 길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기까지 9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천안함과 관련한 발언이었죠.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한 얘기를 두고도 최원일 전 함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대책들을 요구하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있는지 관련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좀 하고 있죠. 면담을 하고 싶고 민주당이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또 당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달라라는 요구사항들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변인. 이번 이제 이래경 네. 이사장 사태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최원일 전 함장이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에 SNS 글에다가 이제 천안함 관련된 글을 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 다음이 이제 현충일이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빨리 조치를 해라. 그래 조치가 됐지요. 당일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분의 이제 SNS 글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당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정부의 우리 정부의 공식 조사 발표. 우리 정부의 공식 조사 발표가 뭐겠습니까?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소행이고 그걸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원일 전 함장 뭐 얘기를 따른 건 아닙니다만은 그날 당일날 해결이 됐어요. 조치가 됐죠. 네. 사임을 했는데 다음날 현충일날 이제 함장님께서 이제 우리 당 지도부한테 와가지고 항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고 그다음 7일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이제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일각에서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혹시 권칠승 의원이 천안함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본인이 밝혔습니다. 네. 장관 청문회 때 나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얘기를 한 거죠. 네. 다 밝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일 날 오후 3시에 다시 최원일 전 함장을 또 만납니다. 네. 만나서 다시 사과를 하는데 최 전 함장님이 그때 이제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권칠승 수석을 때리고 싶었다. 이런 글을 또 띄우셨더라고요. 띄우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몇 가지 항목을 또 이재명 대표 또 다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 정치권, 저도 이제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천안함 이 불행한 사건 이후에 생존 장병들 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또 이제 우리는 정치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듬는 그런 작업들, 보듬는 일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뒤돌아보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진영 갈등 가운데 가장 큰 반목이 있는 부분이 천안함과 관련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천안함 기념식에 참석해서 민평기 상사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분인데 그분의 어머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적지에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한 점 풀어주세요. 공시 입장에서 지금의 딴 사람.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소행이고 정부의 어떤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과거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그 권칠승 의원의 사례와 비교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관련 발언을 했죠. 예. 그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광주를 찾아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네. 지금 사과는 했다고 하지만 권칠승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 그 외에 어떠한 조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그 발언, 사실은 천안함과 관련해서 권칠승 의원이 한 말은 그야말로 막말이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적어도 수석 대변인직은 내려놨어야 되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징계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네. 근데 사과했으니까 됐다. 뭐 입장 이미 밝혔는데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어떠한 의심을 품게 하냐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권칠승 의원이 했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반적인 인식 아니냐. 천안함에 북한에 의한 폭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게 민주당 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시적인 어떤 징계나 사퇴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다만 권칠승 의원은 이제 자신이 중기부 장관 청문회 시절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인식을 공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죠. 아니 그거는 김재원 의원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 앞두고 뭔 얘기 못 하냐는 식의 얘기인 거죠. 인사청문회 나와서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잘못한 걸 인정한다면 적어도 당의 입이라는 수석 대변인직은 내려놓고 그다음 징계 여부를 검토를 해야죠. 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한 대변인 이제 내려놓고 또 당직 박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수위 높은 강도 높은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공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자신의 거취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는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지성 수석 이 대변인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천안함 용사들의 이 그런 입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 차원에서도 좀 더 아주 좀 조속하고 빠른 이런 좀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석 대변인에 대한 지금 인사권자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건 대변인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나눠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자. 네. 그래서 설득을 하고 뭐랄까 대변인을 바꾸는 것이 저는 순서와 도리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문제가 불거졌던 첫 발단, 이 혁신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시작이 됐었죠. 원래 혁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불발이 되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음 혁신위원장은 과연 누가 될지 여러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영상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후보군을 쭉 보니까요. 거의 한 20여 명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보이고요. 원내 인사로는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이제 눈에 띕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다음 혁신위원장으로 좀 적합할까 생각해 보자면 어떨까요? 한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여러 교류도 있었을 테고 현직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제가 어느 분이 적합하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그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추천을 받을 때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지도부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받다 보니까 네. 뭐 좀 지금보다는 수가 적었겠죠. 추천되신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도 대표가 이제 외부 인사들 만났을 때 좀 고사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담 같은 게 있으시겠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저희들이 그 이제 전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소속 의원들한테도 광범위하게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저기 명단도 나오고 뭐 한 30명, 20명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당내에서는 상당히 수는 좀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압축이 됐고 외부 인사들도 좀 거론되시는 분들, 네. 네. 뭐 대학교 총장님이랄지 뭐 이렇게 그 교수분들도 계시는데 뭐 내외 당내 계신 분 또는 뭐 당외인 외부 인사를 놓고 압축을 했고 조만간에 네. 그 중에 또 이제 최고위 회의를 거쳐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저렇게 많은 그 후보군 중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런 그 과거 사례를 본다면 어떤 분이 좀 적임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사실 2015년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가 이야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 당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사실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뭐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좋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초선 의원인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철희 정무수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건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분들도 상당히 무난한 뭐 이런 인사로 보이기입니다만 정말 역발상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오늘 뭐 또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던 저 오늘 이 명단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김혜영 전 의원까지 이야기가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역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 역발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종의 뭐랄까 일반인들의 그 상상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면 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경계를 어떻게 잡느냐도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혁신위원장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내년 총선의 공천 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친명과 비명계 쪽에서 어느 쪽의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될까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또 이에 대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잡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9시간 만에 좌초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임명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비명은 혁신위원장 시킬 생각이 없다는 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친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소위 이재명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친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에 있어서는 당대표 사람을 앉히기로 했던 것인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좌초됐으니까 새로 임명할 혁신위원장에 그러면 비명 내지는 반명의 인사를 앉힐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반대로 또 친명계 인사를 인선했다가는 비명계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 같은 게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혁신위원장에 비명 내지는 반명 인사가 앉았다가는 죄가 더 커질 것을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향한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 만약에 정말 반명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혀놓는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발상이라고 뭐 이게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는 작업으로 국민께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과감한 조치가 가능할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친명의 소위 단일 대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이 당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혁신위원장에 어떤 인물을 세울 것인가도 그 무한 책임에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혁신위원장 관련한 내용은 이제 어떤 분이 될지 조만간에 결정이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주한국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를 관저에서 만났죠. 여기서 상당히 이 싱하이밍 대사가 파격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아주 뭐 공간이 공기가 좋은데요.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했던 발언들을 두고 국민적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대사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 측에서 먼저 그 이재명 대표에게 만찬을 그러니까 찾아오고 얘기했는데 사실 싱하이밍 대사가 주로 국회 쪽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났는데 관저 정치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 우리가 7일 날 우리 정부가 외교 안보 협력 그 지침서를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5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지침서인데 여기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먼저 중국을 기술한 다음에 일본을 기술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미국 다음에 일본 기술하면서 중국을 기술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시점에 그 오퍼가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아마 중국 그 정부가 조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장문의 페이지를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중국 정부에 어느 정도 훈령이 있어야 가능한 한 행동이지 저게 외교, 그러니까 대사로서 단독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이렇게 호응을 해줬을까?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서 아마 중국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명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패착이라고 봐요. 중국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좀 경도된 이야기,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의 국가 전략 지침서, 외교안보 지침서에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도발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티핑 포인트를 딱 지금 준 거란 말이죠. 네. 중국 측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생중계하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소한 저 부분에서는 싱하이밍에서 당연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치해서 요구도 한 거고 항의도 한 거고 한 건데 빈협약에 따르면 주재국 대사는 주재국에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돼요. 네. 그것도 위반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고 직전 여당의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정중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해서 한마디 했었어야죠. 그건 오늘 우리는 외교 우호 증진 때문에 온 거지 정치적인 이런 중국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다 정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중국이 우리에게 야당 대표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던 외교라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거칠게 전달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줬던 거. 특히나 강대국에 대해서는 저렇게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 점이 전 두 번째로 안타깝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외교는 국익이 없는데 저는 야당 대표가 중국 측과 만나서 괜찮아요. 국익을 위해서 이해한다면. 그런데 저렇게 정치적인 이익에 앞서서 저기 했던 문제.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도 정치적 이익이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거의 뭐 작심을 한 듯 한 15분 정도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와서 줄줄이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렇게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말을 했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또 우리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러 간 것은 아니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는 우리 야당 대표 또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입장을 밝히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뭐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참모들은 일부 또 받아 적기도 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이고 민주당이 또 이거를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입장을 이렇게 홍보해주는 장을 마련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당 대표를 폄훼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차앵커처럼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하신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재국 대사가 발언 수위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거나 불쾌하면은 초치도 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거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모두 발언 초청을 했고 가서 서로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모두 발언을 했고 싱하이밍 대사도 했는데 무슨 야당 대표가 호응을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지금 국익을 위해서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정부는 어떤 외교를 합니까? 저런 비판을 하기 전에 자기들을 한 번만 돌아보세요. 제발. 여기다가 무슨 뭐라고 합니까? 백댄서 짝짝꿍. 저 집권당 대표가 하실 얘기입니까? 집권당 대표는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서. 첫째, 정말 우리가 중국 하면은 우리 무역의 최대 우리가 흑자를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 30년간 유지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우리가 중국한테 최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문제 삼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가서 우리 수출 기업들, 현지 기업들, 우리 교민들
너무 힘들다. 예. 그리고 수출 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근로자, 노동자 우리 수백만일 겁니다. 네.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점을 뚫어주고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한번 보십시오.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 비공개 예. 때도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수교를 하고 우리가 경제적 이득과 외교의 안보 지렛대로 삼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들이 보수 정부가 이렇게 맥을 이어오고 있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예. 보수 정부가 해놓은 거예요. 30년 전에. 네. 그걸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위기 관리에 있어서 중국 측 역할이 중요하다. 네. 야당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얘기입니까?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공동 대응하자. 네. 아니 남태평양 소국인 피지 내무장관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갈합니다. 안전하다면 국내에 놓으시오. 네. 그 시각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중국 대사 만나서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할 때 김기현 대표님은 일본 대사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죠? 비과학적이고 선동하는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집권당 우리나라 국민의힘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예. 자민당 대표가 일본 자민당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 대사의 발언이 지나치다 한 거를 지적할 수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야당 대표가 국익 챙기겠다고 국민 삶 챙기겠다고 가서 얘기한 것까지 폄하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우리 말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배팅과 관련한 얘기는 먼저 했죠. 배팅 이 미국에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했었어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을 만한 발언인데 이 발언의 주체가 대사였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중국 그렇죠. 대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시가이밍 중국 대사가 과거에도 이렇게 조금 도를 넘는 발언을 네.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여러 좀 안 좋은 그 기억을 심어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대사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식 직함이 특명 정권 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한 이야기는 이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네. 아마 중국이 판단하기에는 친미, 친일, 일변도의 이런 진영 대결 외교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또 특히 방미 직전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대한 예.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 부분에 대한 입장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공개 경고장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 아마 지금 야당 대표의 만남을 하나의 계기로 삼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이 장면 보면서 정말 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노했어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당당한 지금 주권국 대 주권국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재국 대사가 이렇게 도를 넘치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장소 자체가 그 공간 자체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가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국내의 진영 간의 갈등을 일종의 갈라치기 하는 그런 네. 모양새로 비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입장을 더 이상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그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공개적인 만남 자체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지금 대사 관저에 갔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외교적인 이런 미묘한 국면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비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런 이 지금 모두 발언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그 선전의 장을 열어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15분 동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아니다고 네. 분명히 말을 하는 그 정도의 제스처는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는 일단 이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뭐 대미 외교, 그다음에 대일 외교에 치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외교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린 건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도 먹구름이 끼는 건 아니냐는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중 관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을 가리켜서 대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소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국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아주 너무 겸손한 예. 그걸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까지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중국은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 정도 해주길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밖에 나가서 자기 가족 욕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아무리 미워도 외국 나가서 또는 외국 사람 만나서 자기 나라 정부 욕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한민수 의원님 말씀으로는 호응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긴 그런데 했지만. 판을 깔아줬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가 그것도 중국 대사 관저 집으로 찾아가서 판을 깔아줬잖아요. 네. 이건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이에요. 네. 국장급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70여 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은 뭐 동등하게 만나주는 것도 좀 이상한데 중국이 대한민국에는 자기 나라 국장급 대사를 파견하고요. 북한에는 차관급 대사를 꼭 파견해요. 그것도 기분 나쁜데 발언의 내용을 보면 거의 어떻게 주재국을 상대로 거의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네. 대한민국이 후회하게 될 거라는 취지의 막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사실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거절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야당 대표, 국가의전 서열 한 8위 되는 야당 대표가 일국의 관저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격에 맞지 않고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용남 의원이 개인적으로 분노하거나 화가 난다고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화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저는 외교의 본령을 좀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외교부 출입했던 기자기도 합니다만은 본령을 생각하면 외교의 본령이 뭐겠습니까? 자국민들 안전 지키고 생명 지키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확보하는 게 외교의 본령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 급을 따지는데 무슨 급을 따집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싱하이밍 이 국장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국을 대표해서 특명 정권 대사입니다. 예. 우리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위안부 부인하고 이럴 때마다 일본 대사 초치하는 거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차관복급인지 국장급인지 3급인지 4급인지 보고 부르겠습니까?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급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를 통해서 이럴 때가 야당 대표가 저렇게 가서 공격도 받고 있으니 나는 거절했다 지난 2월 달에. 예. 김기현 대표는 나는 안 갑니다. 전 좀 보면서 차라리 가서 얘기를 하세요. 한동훈 장관 국회의원님 따박따박 말 잘하던데 가서 항의하십시오 싱하이밍한테. 그러면 하지 말라. 그게 국익 지키는 거 아닙니까? 외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저는 아니냐는 제가 볼 때는 지적에서. 이거 좀 유치하고 치졸한 반응 같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 가서 저렇게 그런 소리 들었는데 나는 안 갔다고 했어. 예. 이런 건 조금 그렇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비공개 때 싱하이밍 대사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이 저렇게 우리하고 지금 갈등 관계 같죠? 그게 아니고 물밑으로 다 지금 만나고 실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안타깝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본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굴욕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외신들이나 뉴스 보니까 북한하고 일본하고 고위급 회담한답니다. 네. 외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밖에서 싸움하더라도 안에서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일방적 외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야 시원해 싱하이밍 한번 욕해주자
욕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을 하더라도 정부와 집권당과 대통령은 그 사이에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일을 정말 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 요구가 무리합니까? 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한중 관계가 지금 불편해지고 있는 것. 근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국가 호감도 조사를 하면 국가 호감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국가가 지금 중국이 돼 있잖아요. 최근에 하여튼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적 감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 처신에서는 신중하고 또 정말 말하자면 한 발 한 발 딛는 것이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자, 중국의 지금 외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랑 외교, 이른바 늑대 외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국과 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한중일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동북아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든가 중국몽이라든가 1대1로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 역사 왜곡을 넘어서 이른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1대1로 개척이라고 해서 지금 해외를 뻗어나가면서 중국을 우호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언 보면 싱하이미 대사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우리가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얘기예요. 중국의 국가 전략을 우리가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매우 부적절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 국익 위해서 외교 활동해야죠. 자, 그런데 외교는 야당은 조력자입니다. 외교를 풀어가는 주체는 국가고 국가이고 외교부입니다. 외교부가 우리 국가전략 차원에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한 발 한 발 디디면은 우리가 그럴 힘을 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당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적절한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중국 편에 서서 직전 여당의 대선 후보였고 지금의 제1야당 대표가 호응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건 중국 정부가 앞으로 저거 프로파간다로 매우 활용할 수 있을 그 먹잇감을 제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제1야당 대표가 국익을 위해서 활동해 달라는 겁니다. 야당 대표로서 외교해야죠. 그런데 우리 국가가 가는 전략과 잘 발맞춰 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줄 때 힘이 되는 거지. 아까 김영남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만약 우리 정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만일 미국과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에 꽃을 피우는 이 시점에 이런 모습들은 전혀 저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은 좀 한번 좀 말하자면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연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중국에 달렸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최근에 아들의 그 과거 학폭 논란으로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제2의 정순신이다 아니면은 정순신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지명이 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어떤 내정이 된 거는 아니고 내정이 될 거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아들의 학폭 문제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지명 이후에 아들의 학폭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엔 낙마를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학폭의 정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까 잘 모르겠고요. 정순신 그 내정자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마 정순신 그 변호사의 경우에는 학폭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 부모인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 2, 30 대법원까지 끌면서 같은 공간에 같은 학교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지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학적 기재가 안 되면서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라고 해서 비난의 강도가 더 세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케이스는
전학을 바로 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전학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고 네. 부모에 의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거는 조금 네. 차이가 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폭 논란이 발생하자마자 이동관 특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대변인.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부합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논평도 오늘 뭐 당번 대변을 냈습니다만 이동관 특보가 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마치 조치에 따라 가지고 전학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학폭에 의해서 조치라고 하면 퇴학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징계다. 네. 이런 주장을 뭐 이동관 특보도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동관 특보는 입장문에다가 학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학폭위도 개최하지 않고 아예 모든 기록이 없다. 네.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대학 후배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명문대를 갔어요.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동관 특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없었지만 선도위원회 별일 큰 뭐 학폭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선도위를 열어가지고 전학 조치가 됐습니다 했는데 네. 뭐 이미 다 기사됐으니까요. 그 하나고에서는 선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예. 서울시 교육청도 선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네. 그럼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사립학교 이사장과 재단 이사장과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학폭 가해자 아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통화를 하면서 이동관 특보는 이랬어요. 그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김 이사장, 김승유 이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학기 말까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내가 알아보겠다 했다.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분은 지금 이동관 특보는 한 명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화해를 했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벌써 지금 언론을이나 우리 당의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는 3명 또는 4명이라고 피해자를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피해 학생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문제의 핵심은 학폭을 일으킨 학생이 제대로 징계를 받고 네. 불이익을 받고 대학도 수시로 그렇게 명문대를 못 가고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아빠의 권력으로 아빠의 찬스로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도 열리지 않았고 어떠한 기록도 없이 아예 전학을 갔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네. 전혀 징계 없이 그 명문대를 갔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 사이에 MB정부의 실세였던 이동관 특보, 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역할을 하지 네.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폭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이동관 특보는 이게 일방적인 학폭이 아니었고 쌍방에 의한 뭐 폭력 행사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졸업 이후엔 잘 지내고 갈등이 무마됐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글쎄 뭐 어떤 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학폭의 비난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이거는 정말 정말 이건 배격해야 될 문제긴 한데 네. 지금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억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지명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청문 과정을 통해서 놓고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1년 당시인데 네. 당시 이제 이게 일방적이었다고 이제 밝혀졌지만 사실은 그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쌍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특히나 전학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학 보내지 말아달라고 탄원서까지 또 냈다고 해요. 네. 저 피해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그리고 이 진술서라 학생들 진술서라고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이게 정식 그 학생과 기재부에 돼 있는 학교 그 학생 기재부에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요. 예. 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관계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이래서 2011년에 이뤄진 사안이 2015년도에 이제 국정감사도 되고 네. 서울시 의회가 하나고를 갑니다. 예. 가서 현장 감사를 하는데 그때 현장 감사를 했던 2015년 15명의 서울시 의원 가운데 13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죠. 이런 점들은 그럼 왜 그 당시에 그 4분의 3, 5분의 4에 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사실관계는 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또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것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저는 뭐 이 문제가 뭐 사실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분이 2016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예. 정치권에 와서 그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지 선언에 동참한다든가는 정치적 활동을 했더라고요. 휴직계를 내고. 그러니까 뭐 휴직계를 내서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겠으나 그분이 전교조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니 네. 저는 청문회 만일 지명이 돼서 지금 뭐 지명이 안 돼서 설랑설레합니다만은 만일 지명이 돼서 그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가 억울하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밝혀달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니까 네. 무조건 뭐 저는 학폭은 근절돼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다뤄지는 것들은 저는 조금 그래도 저는 한번 들여다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한 주장도 같이 함께 좀 다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개시가 된다면, 그러니까 아직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뭐 명명백백하게 좀 나오겠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입학 사정관이 와가지고 이 정도 진술서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도저히 이거는 수시를 대학할 수가 없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진술서가 기재가 안 돼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선도위가 열렸는데 어디 진술서가 기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의원님 좋아하고 존경해서 여러 말씀 잘 듣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교조랄지 민주당일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프레임 자체를 정치적 공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네. 저는 아무리 질풍노도 시대라도 하지만 한 학생을 머리를 300번을 찍는 질풍노도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기에 침대에 눕혀놓고 집밥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히 밝혀져야 되고 이 문제는 그런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아빠의 권력이 개입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밝히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리고 이건 청문회뿐만 아니고 명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가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피해 학생이 벌써 3명, 4명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서 정말로 이동관 특보가 억울하다면은 방통위원장 해야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지금 정황들 거짓말이 벌써 지명도 안 됐는데 2가지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되고 인사청문회가 되면 오히려 더 피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난 피해자가 아니다. 아니면 진짜 피해자가 맞다.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맞아요. 지명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논란의 지금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언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정말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이번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것이 대통령 상당히 특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논란 자체가 특보직을 수행하면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대통령실이 이동관 특보의 개인적 가족 간에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저는 이렇게 대변을 할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지금 그 국가 기관으로서 정말 처신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특보의 여러 가지 논란들의 개인적 논란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이러한 이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했을까?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불거진 논란들을 대통령실이 빨리 좀 털고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논란의 핵심 자체가 학폭이지만 그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아닙니까? 그 아빠 찬스로 대변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최근에 목도했던 사건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거든요.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사실 정치적 반사이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지금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해명을 전달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지명할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공론화시키기 전에 먼저
물밑에서 충분하게 스크린을 하고 난 뒤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내정을 철회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내정을 한 건 아닙니다. 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내정을 네.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인물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레이저 눈빛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파다한데요.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가족회사 작은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전 수석인데요. 이 레이저 눈빛이 주목을 받은 데 대해서 언론의 프레임이었다. 좀 억울한 듯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의미심장한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통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제 해석되는 게 정치권의 어법인데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고민해 보시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진중권 교수가 했더라고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가만히 있는 게 국가를 위한 거다. 근데 그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뭐 어떤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어떤 출마의 필요성 내지는 명분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과연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어떤 업무를 잘 했느냐 아니면 최순실과 관련해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적절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었느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과연 그때 대응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졌느냐 적절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본인은 주위에서 그렇게 총선 나가라고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지금 누군지 뭐 제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마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공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뭐 이 주변의 지인이나 동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명예욕을 좀 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정을 할 사람은 결국 우병우 본인이잖아요. 본인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저는 뭐 당연히 졌어야 되고 뭐 본인은 아마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정치적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이 우병우 수석이 지금 출마 거론되는 지역이 본인의 고향이 뭐 경북 영주 뭐 이런 쪽으로 TK 쪽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가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기대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였죠.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얻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제스처들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이죠. 윤희숙 전 의원이 민주당의 여러 인사를 두고 국민의힘의 귀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혹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보수 정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그게 이제 민주당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하고 보수 정당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후반전도 못 치르고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인데 전반전 끝난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하고 말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당신들이 그런 얘기 할 건 아니지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최경환 의원, 이정현 수석 이런 분들 저는 TK 하지 마시고 예.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과 저는 일합을 겨루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럼 수도권 승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말한 TK라든가 이런 자기 고향 정치적 고향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네. TK라든가 이런 쪽 말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과 저는 수도권 승부에서 일합을 겨루고 평가만 받아보는 것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더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 열심히 일했던 정부는 아니냐 네. 한번 재평가 받아보는 기회는 될 것 같아요. 이른바 누가 가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말고 네. 자신의 경쟁력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증할 가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 민주당 쪽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있는 그쪽 지역구를 선택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받아야 정치적으로 다시 사면 복권이 되는 거지. 네. 자,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커왔던 지역 TK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곳 그런 쪽에서 편승해서 가겠다는 걸밖에 저는 비춰지지 않아서 그러면은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온당한 평가를 해주실까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도 그거는 총선 전략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참모들과 일합을 겨루는 그런 쪽의 선거 승부라면은 저는 한번 선택받아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우병우 전 수석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여러 친박계 인사들도 내년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정원 특활비 1억 부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는 의미실까요? 어떤 혐의로 설명하실 건가요? 인정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어떤 의미신가요? 직접 시키신 건가요? 오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활비 아까 인정하신다고 끄덕거리셨는데 그거 계속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2009년에 그 주식경쟁 장관할 때 캐나다 하베스건 지시하셨습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구속 심사 오래 걸리셨는데.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선거가 있게 되고 네. 자신이 나가서 꼭 변화시키고 한번 대전환을 시켜보고 뭔가 국민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나가는 겁니다. 당대표를 나가든 네. 당대표를 나간 사람한테 조언을 하든 당대표가 된 사람한테 또 여러 가지 자문을 하든 네. 이제는 소극적으로 있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쭉 거론되고 있는 친박계 인사들 과연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안 드리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이정현 전 수석은 원래 그 전남에서 예. 출마했으니까 조금 상황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이 세 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면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지지층이나 입장에 보면은 이렇게 탐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우병우 수석이나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 이거를 국민들이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자기들 텃밭인 TK로 가겠다 하면 그 지역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전 영상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하실 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후배 검사라고 평가한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저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TK에 영주로 간다든지 하면은 아마 그 지역 큰 분란 날 겁니다.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가 전남 쪽이잖아요. 순천 쪽입니다. 예, 순천이잖아요. 네, 곡성, 순천. 그러면 네. 이것도 호남이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상대를 생각해 본다면 상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본인 뭐 잘 판단해서 나오실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도권 온다고 하면은 저는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김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권 선거 망칠 수 있어요. 네. 딴 지역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뭐 세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대단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한 장면을 보실 수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관련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또 다른
논란과 후폭풍이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3명의 자기 결정권, 뭐 자기 의지에 따라서 출마를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뭐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지만 이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런 과정들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또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죠. 선거관리위원회.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해서 밝혔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존 입장 그대로신 거죠? 네, 보도자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닥쳐. 수용 못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헌법 97조가 네, 그거 가지고 회의하셨는데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수용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왜 이러십니까? 네. 결론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결론이 바뀌었습니까? 왜 결론을 바꾸셨어요? 위원장님, 한정수가 결론 난 이유가 뭐예요? 제 영상 보시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일단 감사원 감사를 일부 받겠다. 이 과거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밝혔죠. 일부 바뀐 것, 일부 받겠다고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또 헌법소원 낸다고 그랬잖아요. 권한쟁의 저는 사실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저는 헌법재판소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난 게 지난해 3구 대선하고 6.1 지방선거 앞두고요. 휴직자가 그렇게 많아졌대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하라고 있는 조직에 휴직자가 평소보다 배가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경력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왜 잘해야 되냐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외과적 수술을 제대로 해야지만 국민의 선거관리위원회 심판은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 개혁으로 나가는 단초를 마련해야 될 시기다. 그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이번 선관위 선택이 뭐 어떻게 보면 작전상 일시후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지금 이 아빠 찬스를 이용한 일종의 뭐랄까요 세습 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워낙 악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선관위로서는 정말 독약과 극약 처방을 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지금 헌법 기관이잖아요, 선관위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관위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엄중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마지못해서 부득이해서 이번에 지금 그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 일종의 감사원의 역할 그리고 또 선관위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권 차원에서 그 선관위 군기잡기 정도로 가버릴 경우는요, 이게 나쁜 선례가 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권들이 들었을 때마다 그러면 선관위 손보는 식으로 돼버린다고 한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보루인 선거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마지못해서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참에 헌법상 이 선관위의 이 영역은 분명히 좀 가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지난번에 김영남 의원이 한번 얘기했지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직하고요. 각 지방 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들을 하고 있는 이 겸직에 따른 감시 사각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있다 보니까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사실상 좌지우지 해왔던 것이죠. 지금 선관위의 세습 채용과 관련해서는 4건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 접수된 선관위 내부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금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사례가 60건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관위의 웬만한 간부들의 상당수가 지금 채용 비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는 뭐 요 부분만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나머지는 못 받겠다. 이렇게 좌지우지 본인들이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자정 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번 기회로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염치 면목 없는, 없는 염치 없는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꿔보자는 움직임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